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이범수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는데 이범수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를 신고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해당 차량이 2년 전에도 과속 운전 등을 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우 변호사님.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시청률. 사건 반장 보세요. 예, 잘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의 입을 대신 좀 빌렸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었죠. 연초부터 경남 양산시의회 직원을 1년 넘게 상습 성추행했던 무소속 김태우 양산시의원. 오늘 시의원직 이렇게 흠뻑 배꼽 인사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이 보도가 시작된 지 고소장이 접수된 지 2달여 만입니다. 여태껏 버텼다는 게 더 놀라울 따름인데요. 자, 저희한테 사건을 제보해 주셨던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오늘 이 결정이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루 종일 7시 50분 사반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신 황채숙님. 사반은 하루에 활력소 TV 틀어놓고 유튜브 채팅창 들어가면 재미가 2배 하신 이서율님. 자,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안산 화정천 산책길에 청둥오리 대가족을 봤어요. 새끼가 하나, 둘, 셋, 넷, 무려 10마리 하신 김지현님. 자, 저 다이어트 중인데 사반에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신 김미선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김수민 여사 48번째 생일 축하해 하신 신예원님. 우리 큰며느리 권은세의 딸 임서아 오늘로 태어난 지 한 달 됐어요. 신생아 졸업했습니다. 무럭무럭 잘 크라고 해주세요 하신 시흥시 하중동의 박진효님. 자, 부산 신항의 김채원님, 구슬리모 임호연님, 김가은님, 손정옥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세상만 뉴스 신호고. 박자 안 맞았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빛의 속도로 사라지다입니다. 자, 요즘 드라마 눈물의 여왕으로 다시 한번 대세 배우임을 확인하고 있는 김수현 씨. 자, 그런데 지난 주말 그런 김수현 씨와 서로 볼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초밀착 셀카를 SNS에 올렸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한 지금은 자숙 중인 배우 김세론 씨 때문에 주말 내내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자, 둘이 무슨 관계냐 하는 그런 얘기들 때문이었는데, 자, 김수현 씨 측은 즉각 부인을 했는데 김세론 씨는 주말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자, 오후에 입장문을 내놓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나왔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배우 김세론 씨가요. 이 올라온 게 새벽입니다. 저렇게 김수현 씨랑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3분 만에 삭제를 했는데 이미 사진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저 두 사람이요. 한때는 같은 소속사였습니다. 그런데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 사고 낸 뒤에 전속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김수현 씨 소속사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열애설 사실 무근이다. 과거에 아마 같은 소속사였을 때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김세론 씨가 저 사진 올린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다. 바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세론 씨는요, 말씀하신 대로 입장문 정리하고 있다, 곧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출연 중이고요.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사고 이후에 아르바이트 조작 논란, 또 홀덤바 출입 논란 등이 잇따라 있었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복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JTBC 드라마는 아니지만 눈물의 여왕 너무 재밌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택시 운행 중 퍽퍽퍽입니다.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택시 안에서 위험천만한 일을 겪으셨다는 거죠. 만나보시죠.
이거 문 닫아요. 데려다주고 도끼 정리. 아니, 그러니까 문 닫아요. 알았으니까. 데려다 줄거 아니까. 데려다 줄게요. 아, 욕하지 말고요. 야, 너 오랑무야? 너도 알지? 야, 너 알지? 야, 형한테 그러면 돼? 아, 속상 말. 손안 내려? 같이 진짜. 야, 왜 그래? 여기야! 좀 해주세요, 이거. 여기, 네, 말씀하세요. 네, 손님, 폐요, 너무 폐요. 와, 여기, 이 집주역 좀 해주세요. 아니, 와, 원래? 빨리요.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신고를 하셨어요? 아니, 손님이 때려서 신고한 거죠, 지금. 빨리 좀 보여주세요, 위치 추적해가지고. 빨리 좀요. 아유, 형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저는 원본 영상을 봤는데요. 못해도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는 막내 동생 뻘되는 인간이 저 짓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게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이 제보해 주신 분은 저 택시 기사분의 아내분이십니다. 남편분이 전화를 해서 나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저 상황이 지금 그 새벽 3시에 서울의 강변북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 길로 가냐, 왜 앞에 여자를 태웠냐. 참고로 여성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왜 여자가 저기 타고 있냐, 뭐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급기야는 욕설과 함께 폭행도 했고요. 이 기사분이 경찰에 또 신고를 했는데 그 와중에 길을 가다 결국 길을 세우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응대를 안 해주고 있다가 결국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저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팔이라든가 얼굴 이런 데 멍도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저 가해자로부터 사과 같은 거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제보자분 말씀이 이게 지금 저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렇게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오는지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전화하셨냐니. 할만하니까 했겠죠. 자, 다음 또 이어갑니다. 로맨티시스트의 눈물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만들다가 난데없이 조롱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뭔가를 만드느라 저렇게 열중인 남성. 가만 보니까요. 빨간 꽃다발. 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야, 손재주가 이 장난이 아니신데. 자, 덧붙인 글을 봤더니 카페에 웬 남성이 들어오더니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뒤에 붙은 말. 어머, 커피숍에서 몇 시간째 좀 청승맞아 보인다. 예. 크크크. 자, 몰래 찍은 손님 사진을 저렇게 떡하니 올려놓고 청승 드립까지 친 겁니다. 뭐 뒷담화죠. 뭐 좋은 의미로 한 거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급반전. 이 게시물을 저 꽃 접는 남자 제보자에게 지인이 야, 네 사진이 여기 올라와 있어 하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사람의 지인이 이제 알려준 겁니다. 너 사진이 있다라고 하는데 게시물 내용들이 지금 청승맞아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 보인다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올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카페의 사장이 올린 겁니다. 아마도 이제 뭐 사실은 주문하고 뭐 어느 정도 마시고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맞긴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고 다만 서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뭐 고소 같은 것도 한 것 같아요. 또 사장은 왜 괴롭히려고 하냐 어이없다라고 하고 쌍방이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 일인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좀 더 안 좋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뭐 명예훼손죄 되긴 어려운데 얼굴이 만약에 이제 공개가 됐다면 뭐 예를 들어서 초상권 침해라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모욕죄는요? 글쎄요, 이게 뭐 모욕죄까지 될 수 있을지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조금 크게 문제는 안 돼, 제 개인적으로는 안 돼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안 붙는 삽니다. 아, 딱 제목으로도 뭔가 딱 오죠.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모습.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소파에 저렇게 쪼르르 앉은 세 사람. 테이블 위에 양말을 신은 발을 턱 올려놓고
어머 얘 날씨 좋다 얘 여기 완전 짱이다. 자 바깥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요. 발 옆에 있는 건 웬 음료잔과 쟁반. 그렇습니다. 이곳이 내 집 안방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다 있는 카페였다는 겁니다. 제발 좀 왜 저러고 사는지. 자 저 다음에 저 자리에 앉은 손님은 앞선 손님이 저 짓을 하고 갔을 거라는 걸 몰랐지 않았겠습니까? 교수님? 네. 불편하죠. 이제 이 본인들은 정말 멋진 경광을 보면서 휴식을 하면서 또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걸 본 제보자는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카페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저기서 저렇게 맨발로 테이블에다 발을 떡하니 있으면 앵커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다음에 손님은 그 정말로 발 올려놨던 테이블에다가 음식 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좀 불쾌하셨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도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좌석에 웬 남성이 저렇게 아주 그냥 뻗어서 자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올려놓고 다른 쪽 다리는 내려놓고 완전히 인사불성 잠에 취해 있는데요. 자, 다른 좌석들은 꽉꽉 다 차 있는데 저 인간 뭐야 하면서 그냥 주변에 다 횡 비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때가 말이죠. 충격적인 거. 오후 6시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뭘까요? 술에 취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글쎄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설명이 될까요? 저는 초저녁부터 아니면 밤을 새서 하루 종일 마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저기는 지금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근처에서 제보자분이 사진을 찍으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6시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 사실 사람들 몰려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가 저희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려서 깨우긴 했다 또 괜히 시비 붙어가지고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주변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촌역쯤 가셔서 제보자분이 영부실 통해서 이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돈 맺기 싫어요. 자, 호주에 사시는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그 아들 여자친구네 가족이랑 사돈을 딱히 맺고 싶지가 않다 이런 사연인데요. 사연자는 3남매를 둔 50대 어머니입니다. 자녀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인사도 하고 꽤나 진지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작은 아들네 그 커플이랑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지나가던 말로 그 아들 여친한테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얘 누나 소개 좀 시켜줘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우리 어머니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진짜로 아들 여친 쪽에서 소개팅을 주선을 해준 겁니다. 싫다는 딸을 설득해서 내보냈는데요. 다녀온 딸이 하는 말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 직업, 외모도 실망스러웠지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었던 건데 영주권조차도 없는 남성이었고요. 그 남성도요. 저 소개팅하라고 해서 그냥 얼떨결에 나왔어요.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될 집에 소개해주는 사람인데 너무 형편없는 남자를 딸에게 소개해준 게 아닌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거 우리 가족 전체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게까지 하다는 겁니다. 아들은 이 상황 10분 이해한다면서 엄마가 결혼 반대하면 전 그러면 헤어질게 라고도 했다는데 어쨌든 반대하는 사연자도 마음이 편하진 않고요. 하지만 그쪽 지방과는 어쨌든 사돈을 맺고 싶지 않은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 오랜만에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결혼 반대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상희야, 너 자존심도 없니? 그런 집 구석하고 사돈 맺고 싶어? 네 딸 자연이한테 좋다고 소개해준 남자의 면상 좀 봐. 이게 사람이야? 너네 집 딸내미는 딱 이 수준이다 하면서 견제구를 날린 거야 이거. 세상에 너 이거 싫은 티 팍팍 안 내고 가만히 있잖아.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 지열이도 호구되는 거야. 무조건 결혼 반대 동그라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결혼시키자는 그냥 놔두자는 자아입니다. 야, 상희야, 여기 한국인이 호주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사람 풀 자체가 적어요. 남자의 얼굴은 좀 엉망이긴 한데 일부러 그랬겠어. 아유, 괜히 오버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 아이고, 그리고 지열이가 엄마가 반대하면 결혼 안 할게요 하다고 그게 진짜 안 한다는 뜻이겠니? 어차피 아들 가진 집이 나중엔 칼자루 쥔다 얘. 그냥 결혼시켜 X. 자, 박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자, 왜 이게 시작됐냐 보면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왜 쓸데없이 소개팅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부탁을 한 거는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조건으로 좀 해달라고 했으면 이게 성립할 수 있는데 그냥 소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거절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해줬던 건데 본인 혼자만 이렇게 좀 과잉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외국입니다. 한국인 아니고요. 한국 아니고 호주에서 한국인 찾기 어려운데 또 본인이 지금 끼어들어서 결혼까지 깬다? 글쎄요. 이거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도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박상현 교수님. 네, 저는 이 엄마가 기분 나쁘시고 속상한 건 이해가 돼요. 내 정말 딸을 시집을 보내려고 이렇게 사돈집에 부탁을 했으면 그래도 자기 딸처럼 이렇게 잘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좀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는 게 사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소개팅을 하면 이제 우리 집은 다 무시하나? 그럼 내 아들도 얼마나 무시할 거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런데 왜냐하면 그 소개팅이나 선이라는 게 양쪽 얘기를 좀 다 들어봐야 돼요. 이게 너무 주관적이라서 이 딸이 이 남자가 너무 싫었다고 얘기하는데 또 이 남자를 보는 다른 어르신들이나 친구들은 너무 진국이다, 미래가 촉망된다, 너무 성실하다, 너무 책임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소개팅을 해주면 사파 속에 남자 얼굴이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서 아 이거 왜 무슨 의도가 있으신가 싶어. 아무튼 죄송합니다, 교수님. 네, 하여튼 우리 양앵커님도 얼마나 팸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엄마 입장에서 조금 기운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다. 또는 이제 딸도 그 소개팅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좀 과장해서 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그쪽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그쪽 입장까지는 저희가 뭐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저는 저기 호주 사연자가 사실은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촌이 둘이나 있어요. 진짜요? 결혼 정년기를 넘겨서 둘 다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뭐 한국인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거기 뭐 꼭 한국 출신 사람들끼리 교제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아예 없고요. 거기서 뭐 선인이 소개팅이니 사돈이니 집안이라는 것도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좋다 잘했다 나쁘다 이걸 다 떠나서 저렇게 이해관계를 가지시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제보를 주셨는데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약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살던 걸 그대로 가져가셨지만 호주는 안 그런 것 같더라는 거죠, 제 말씀은.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의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일단 오님은요, 너무 주관적인 입장인데요 하셨고요. 굿라이프님, 예비 사돈이든 뭐든 어쨌든 이런 관계에서 소개팅 요구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하셨습니다. 떡볶이 조아님도 소개팅남 입장을 좀 듣고 싶다. K풍경님도 영주권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애초에 확실했어야 한다라는 입장 주셨는데요. 제니님이요, 아무나 사람 소개를 하다니요. 그것도 시댁 식구한테. 시댁 식구가 아니어도 사람 소개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또 이런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방가족 김안셀모님 보고 계시죠? 배우 겸 가수로 활동 중이시라는데 1인극을 촬영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그 장면 보고 가실까요? 이야,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사건 반장. 알겠습니다. 뻥. 자, 사건 반장을 보면 저렇게 가슴이 뻥뻥 뚫리신다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이범수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는데 이범수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짚어봅니다. 주말 동안에 저는 솔직히 뭐 총선도 이제 곧 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일 관심이었어요. 좀 알려줘 좀. 네네, 그 이윤진 씨의 SNS가 화제였는데요. 그 이윤진 씨가 지난 토요일에요. 그 SNS에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비판하면서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돼간다.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진다.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은 좋게 걸리는데 감히 세대주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서 속옷조차도 찾아올 수가 없다. 돈은 줄을 끊고 집안 문을 굳건히 닫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누구도 이런 지옥 같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즐긴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내 가족사를 휘발성 가십으로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글이요, 바위 덩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그에게 외치는 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14살 차인데요. 지난 2010년 5월에 결혼을 했고 슬하에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이범수 씨 같은 경우에는 재혼이었는데 2003년에 결혼했다가 5개월 만에 이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부부가 자녀들하고 같이 나와서 되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오늘도 제가 저 아시는 분한테 오늘 우리 이런 걸 다룬다 했더니 부부 너무 잘 살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좀 이상한 기류는 지난해 12월에 이윤지 씨가 SNS에 나의 첫 번째 챕터가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혼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 남편의 팔로우도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범수 씨의 소속사에서는 뭐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3개월이 지난 후에 지난 16일에 이혼 조정 중인 것이 맞다라고 이제 파경을 맞았음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은진 씨의 SNS를 보던 많은 이제 이 팬들이, 아니 작년에 11월에 발리로 이사할 때 그때 남편인 이범수 씨도 같이 와서 같이 책상도 사러 다니고 침대도 사러 다니고 아주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한 달 만에 이러다니, 그럼 그때 모습은 쇼윈도어 부부였던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윤진 씨가 그때는 협의해준다고 해서 몇 달째 시간 끌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쇼윈도우 부부가 맞았음을 드러냈습니다. 방금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방금 그 사진이 이제 이게 지난해 10월, 11월 발리에서 찍은 부부 사진인데, 저걸 보고 그렇게 그 며칠 안 되는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나? 이거 혹시 쇼윈도우 부부였습니까?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이윤진 씨가 네, 맞아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첫 이혼 조정 기일에 우리 양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시니까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범수 씨 측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혼 조정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법원에서 마련한 합의 자리인 겁니다. 좋게 서로 양보하고 뭐 얻을 거 얻어가지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냥 끝내자라는 게 조정인데, 거기에 이범수 씨도 안 나왔고 그쪽 변호사분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합의해서 좋게 끝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윤지 씨 측에서는 그 다음날 SNS에 소설가 이광수 씨의 글을 인용을 해서 올렸어요. 소설 흙의 표지를 인용을 했는데 이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불킬지 모르는 뻔뻔한 상판떼기는 무엇이오. 이거를 하필 저걸 옮겼는데 뭐 참석을 안 했다든가 회피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비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윤진 씨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이게 정말 많은 억측을 낳고 있는데 기괴한 이중 생활이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SNS에 기재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 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윤지 씨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좀 기재를 했습니다. 귀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글쎄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중생활, 뭔가 귀괴한 모습, 뭔가 감추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의미심장한 어떤 발언들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자신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반대로 가정 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남편의 어떤 대리인 역할, 뭐 형사라든지 민사, 세무까지 본인이 역할을 다 했다고 그러고, 또 남편이 좀 힘들 때 자신의 부모님한테, 칠순 부모님한테 돈을 또 가지고 온, 재정적으로 해결해주는, 자신은 이렇게 큰 역할을 다 했는데 남편은 기괴하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대비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가까지 언급을 했던데. 네, 이 부부가 갈등이 커지면서 시가로부터도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어머니가 그 이윤진 씨의 친정 부모에게 그 욕설을 섞어서요, 딸 잘 키워보내라, 제대로 키워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고요. 이윤진 씨는
이 친정 부모님은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얘기를 나만 들어도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듣게 되셨고 상처를 들여서 죄송하고 또 면목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쪽은 계속 얘기를 쏟아내고 다른 쪽은 뭐 그렇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자, 그 와중에 그 가운데 낀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안타깝게도 이윤진 씨와 이범수 씨의 가정의 아이들은 상처를 안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엄마가 발리로 가 있는데 딸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윤지 씨는 딸이랑 같이 발리로 가 있고 이 아이는 이제 딸은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해요. 근데 그 해외로 진학했다는 이유로 아빠 집인 서울 집에 출입 금지를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아빠를 만나거나 아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더 놀랍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한 부분은 이윤지 씨가 한 달 이상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다는 건데요. 아들은 아마도 이범수 씨랑 같이 집에서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래 누가 이제 팬이 그러면은 아들을 전혀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라고 댓글을 다니까 거기에 아들 소식 아시는 분 있으면 DM을 달라라고 답했는데, 거기에 또 어떤 분이 그 아이 제 아들 짝꿍인데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이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딸 아들도 이제 다 볼 수 있는 날고 그 딸 아들의 친구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범수 씨가 다음 달 개봉하는 그 범죄도시 4편 거기 또 나오는데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자, 뭐 좀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소속사 측에서 23일 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지금 SNS 통해 올린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성심성의껏 다투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양말에 감춘 거, 뭐 귀계하다 뭐 이런 게 뭔가 명예훼손죄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여야 되고 허위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양말에 넣는 게 있다 그러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범수 씨 측도 법정에서 성실껏 대응하겠다. 이게 뭐냐면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거기서 아마 하겠다는 뜻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이것을 또 다른 어떤 뭐 명예훼손이라 형사 민사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뭐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일단은 이 상황 자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어요. 왜 자꾸 이런 글을 올려서 보는 사람 힘들게 만드느냐. 또 어떤 분들은 또 오죽하면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게 어떤 뭐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서 보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쪽 당사자가 이게 거름망도 없이 일방적인 얘기들이 누구 말이 많은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 진짜 뭔지, 꼭 그리고 그거 진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종류의 진실인지, 이런 것들까지 좀 약간 걱정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충남 천안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를 신고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해당 차량이 2년 전에도 과속 운전 등을 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이 사건이 그대로 묻히는 거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면서 제보를 주셨는데요.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지난 21일이고요. 밤 8시 40분쯤에 이 천안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살 남학생이 학교 마친 뒤에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CCTV 화면이 남아있는데 남학생이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할 때 건널목 쪽으로 뛰어갑니다. 거의 건너서 인도에 다다를 때쯤에요. 한 차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저기가 시속 50km 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도로입니다. 그곳에서 시속 130km로 주행을 했습니다. 저 고등학생을 친 이후에도요, 약 1.8km를 도주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피해자인 남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단순 뺑소니범이 아니었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를 뒤쫓아온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건데요. 제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로 연속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악셀을 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막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그렇게 있길래 뭔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바로 경찰에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또 어떤 아저씨 분이 어떻게 욕을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평택에서부터 저 차한테 보복운전을 당해서 서안까지 쫓아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평택에서 술 마시고 천안까지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보복운전까지요? 네, 이 가해자인 남성이 술을 마신 건 평택입니다. 근데 평택에서 이제 저런 속도로 운전을 해서 20km를 운전하고 와서 천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평택에서 올 때쯤 거기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이게 이제 보복운전을 하고 그 시비가 붙으신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시고 그러니까 이제 천안까지 쫓아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작진이 지금 경찰에 확인해 본 결과 보복운전보다는 이제 정확하게는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에도 도망간다고 계속해서 엑셀을 밟고 여러 가지로 이제 뺑소니를 더 시도한 것 같습니다. 자, 사건 발생 후 가해 차량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저 차, 나 본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목격담이 좀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때 그 양카, 이른바 불량스럽게 치장하고 다니는 차들을 일컬어 이른바 양카라고 한다는데, 자, 저렇게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격담이 왜 나오냐면 2022년입니다. 그때 2022년 6월에 한 커뮤니티에 나 조금 전에 양카 하나를 봤어 라면서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너무 눈에 띄어요. 뒤에 보면 저게 지금 차 뒤에 저런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고 방지턱 거북이, 박으면 땡큐, 내 차 브레이크 성능 좋은데 당신 대물보험 한도 높아, 이런 식의 저거 어떻게 저러고 운전을 할지 싶을 정도로 뒷일을 가득 저런 스티커가 메웠던 겁니다. 눈에 익었을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에 저게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보신 그 뺑소니 차 똑같은 문구들이 있는 겁니다. 저게 흔하지 않은 문구고 저 차 위에 엠블럼 붙어 있는 것도요. 튜닝을 해서 원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튜닝을 한 차에 따로 붙인 거거든요. 저것까지 똑같다 보니까 그럼 2년 전 차가 이번엔 결국 사고까지 낸 거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카가 이제 그 양 땡땡입니다. 우리가 비하할 때 쓰는 말들이죠. 무슨 아치?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차에 스티커 붙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스티커 자체가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하겠다 뜻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접근했을 때 무섭게 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난폭하게 아니면 보복 운전을 좀 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실제로 저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까지는 안 되겠지만 좀 더 과하게 하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방금 그 빨간색 동그라미 친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희가 이제 왜 이게 제보 아니야, 이거 말고요. 예, 잠시 후에 나올 텐데. 지금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저 남성이 바로 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입니다. 저희가 이 사진을 제보해 주신 우리 제보자께서 사고 현장에 누가 나와가지고 혼자 계속 멀뚱멀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 사람 뭐지 했는데 저 짓을 벌인 그 당사자였다는 거죠. 자, 일단 저 가해 운전자 신상 추적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서는요. 네, 그 한 유튜브 채널이요. 저 가해자의 이름 일부를 공개하면서 38살이다라는 정보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저 운전자가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본인 차량에 아주 기괴한 문구들의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해당 가해자가 평소 과속 운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단체 채팅방 등에 공유하면서 일종의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또 이 차량의 외관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이런저런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동네에서 자주 보던 차량이다 하는 반응도 있었고요. 결국 일이 이렇게 터지는구나 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차에 이런저런 사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누리꾼들이 이 K3 가해자의 차량을 조회했는데
좀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좀 짜증스럽습니다. 이 차 안에 2번 2회 저당과 5번의 압류를 당한 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K3 차량을 구매할 때 캐피탈에서 500만 원,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미납돼 있고 지방세도 체납돼 있어요. 그래서 압류당한 기록이 있고요. 지난 13일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압류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해자가 지금 아무 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 상태로 이 차를 운행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일단은 지금 누리꾼들이 조회 결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습니다. 무보험이요. 아니 이러면 그 고등학생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는데 그럼 유가족들은 어떤 보상도 못 받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있는지까지 이걸로 확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정컨대는 그렇게 뭐 여유 있거나 그러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보험도 가입이 안 됐다는 게 정말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정말 어린 생명에 대해서 배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 참담하네요, 이 사고. 그 저희 제보자께서 저 사고 현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또 말씀 주신 게 있는데 박 변호사님, 네. 그 고등학생이 뭐 사고 현장에서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방송 직전에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말로 그 2년 전 그 차주 맞습니까? 일단은 뭐 만취 운전에다가 지금 사망케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2년 전에 이 스티커 붙인 차량하고 같은 차량인가 이 부분 경찰 입장에서는 스티커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 이 동종 전과는 없는 걸로 확인된 걸 봤을 때는 2년 전 차량하고 또 이 차량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본인이 음주운전했고 이 사망케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찢어지실까 또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에 두 아이를 홀로 키워온 50대 여성 조 씨. 이제 성인이 된 큰딸과 고등학생 둘째는 전 남편이랑 조금씩 왕래를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 조 씨와 두 자녀를 괴롭히고 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오늘 사연 주신 제보자는요. 이혼한 전 남편이 최근에 사망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생각지도 못한 변수, 골칫거리가 생겨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이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으셨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제보자는 50대 여성 조모 씨인데요. 10년쯤 전에 그 남편이랑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위자료니 양육비니 한 푼도 못 받고 그 이후로 두 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첫째는 딸인데요. 지금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들이고 고3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초중학교 다닐 때쯤에 이혼을 한 거고요. 그동안 아이들이랑 전 남편은 딱히 왕래가 없었는데 한 작년, 재작년쯤부터 이 남편이 가끔씩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남친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도요, 아빠의 여자친구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서로 연락처도 잘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아빠 여자친구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면 뭐 그래도 관계는 썩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친구와 아빠가 같이 살았거나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여자친구로 이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요. 이 조 씨도 뭐 아이들이 이제라도 아빠랑 연락하는 게 뭐 나쁘지는 않지 그러고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경황이 없지만 이 딸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기는 해서 뭐 모아놓은 돈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큰딸로서
해서 이제 본인이 할 도리를 다 한다고 해서 이 딸 중심으로 해서 장례도 다 치르고 이제 병원비도 내고 막 이러는데 이 150만 원 정도 나온 병원비도 마지막으로 딸이 내려고 딱 봤더니 그 전남 아빠의 여자친구가 오더니 아니 그건 내가 낼게 그러면서 이제 뭐 꼭 내가 내고 싶어 이래서 그 돈을 낸다 그랬고 그래서 그냥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장례비는 첫째 딸이 내고 병원비는 자칭 이모,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내겠다고 해서 그렇게 다 정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정리가 희한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본인이 내겠다고 마지막까지 그럼 내라고 마지막에 안 그래도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비를 다 내고 다 쓰고 했거든요. 굳이 또 자기가 내겠다 해놓고 그 내겠다고 그만큼 얘기하고 냈다고 생색을 그렇게 낸 그 돈이 죽은 사람의 카드를 쓴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죽은 사람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다고요? 그러니까 전 남편 여자친구 자녀들이 이모라고 불렀던 분이 썼던 카드는요. 본인께 아니라 전 남편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병원비 계산하려고 했더니 내가 낼게 안 그래도 힘든데 라면서 그렇게 낸 했잖아요. 카드였는데 그게 이미 사망한 남편의 카드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은 이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소름 끼치다라는 겁니다. 아니 결국 그 카드를 결제를 했으면 거기서 끝이 안 하죠. 카드 값을 누군가 갚아야 되는데 그건 자기 지금 딸들이 그 자녀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 그걸 자기가 생색내가면서 남편 카드를 썼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 자기 남자친구 그러니까 제보자에게는 전 남편분의 그 카드가 왜 그 사람 손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뭐 갖고 있다. 그것도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딸들이 카드값 내라라고 했을 때도 내지 않고요. 또 지금 나중에 지금까지 미루면 어떡하냐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계속 얘기를 하면 어디 아프다, 어디 가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뤘다고 합니다. 카드를 돌려주거나 카드값 내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고의적으로 뭔가 카드값을 대신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값, 우리 아빠 거 카드값 그 주세요, 카드도 주세요 했더니 줄게 하놓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카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전 남편이 갖고 있던 차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네, 자동차요. 근데 이 전 남편의 빚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까 이 차도 뭐 팔든지 폐차하든지 어쨌든 이 차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 남편 여자친구가 차 키를 안 주고 이것도 또 차일피일 미룹니다. 급기야는 결국 제보자랑 큰딸이 직접 찾아가서 그 키를 받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차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질 않은 겁니다. 이것도 어딨냐 물어봤더니 다른 데다가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거기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했더니 뭐 그제야 그 장소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장소를 알아내서 결국 차를 찾아갔는데 그 차는 방전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또 긴급 출동까지 불러서 이동시켜야 하고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카드값은 못 받았는데 차는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인이 된 전 남편 아빠가 지금 상당한 빚을 남겨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또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남긴 빚이 한 5천만 원 되고 그중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차 할부금이라고 하는데 이 빚이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상속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혼하면서 그동안 위자료도 못 받았고 양육비도 못 받았고 오롯이 그냥 혼자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아빠가 이렇게 빚만 남기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내 딸이랑 아들이 이렇게 속상한 것도 힘든 것도 속상한데 거기에 예전에 그 이모라는 분이 전화 와서 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나도 괴롭다 막 이런 식으로 하소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는 우리 자식들이 왜 이런 하소연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나고 나라도 나서서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제보자께서도 역시 뭐 생활 형편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걱정이 한 짐이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망한 전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자친구, 이 카드빚, 카드 대금 이거 누가 갚아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구서가 딸한테 넘어왔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 그렇죠. 왜냐하면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카드도 실제로는 자녀들 거가 되고
또 청구서의 주인도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이제 직계 비속으로 상속을 받게 되죠. 이 여자는 여자친구일 뿐이거든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카드를 뭐 뺐든지 만약에 안 준다면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대금을 지금 사용한 거는 사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법률 원인 없이 사용한 거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마련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그래서 민사적으로 좀 소송 제기하거나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카드 대금은 그렇다 치고 그 빚 2천만 원 그건 어떻게 해요? 아니 카드 대금을 포함해서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지금 이제 가족이 좀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연락이 안 닿았던 부모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해서 빚만 남기는 경우들이 왕왕 벌어지거든요. 그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라는 작업을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상속 포기. 빚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그걸 안 받으시고 잘 모르시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조금씩 갚기 시작하잖아요. 일단 갚기 시작하면 다 떠안는 모양새가 돼버리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남편 남친 재산들을 다 쓰거나 하지 않았다라면 빨리 저 변호사 사무실 찾아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절차를 알아보세요. 저거를 갚으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빚 5천만 원. 예, 안 갚아도 다 포기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남편분이 남기신 거를 이렇게 자녀들이 뭐 처리하고 팔고 쓰고 이랬으면 상속을 한 걸로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기억을 해두셔서 주변에 혹시 비슷한 일 있으면 빨리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라고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갚을 이유가 없는 건데 다 떠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속 안타까워요,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부라도 뭔가 사용하거나 받게 되면 전부를 승인하는 격이 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그걸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사망 사건이 일어났거나 상속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문가, 뭐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야 됩니다. 또 그럼 완전 그냥 건들지 말아야 돼요. 가만 놔두고 와서 이 기간 제한도 있어요. 석 달 뭐 기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도 뭐 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다행히 변호사님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 빚 걱정은 빨리 행동만 빨리 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엄마로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빠는 아빠 도리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 딸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근데 아빠는 아빠 도리를 못했어도 이 딸은 정말 자식 도리를 너무 잘한 100점짜리 딸이잖아요. 이제 엄마가 빨리 한정 승인해 주시면 딸이 자신의 삶을 잘 당당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딸이니까 지원해 주시고 이제 가족끼리 행복하실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미국입니다. 어두운 새벽, 주유소에 무언가 굉음을 내면서 굴러 지나가죠. 바닥을 수차례 구르고 심지어 공중에 붕 떠오른 이것은 맞습니다. 바로 차였습니다. 거의 날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차는 한 상점 앞에 뿌연 연기를 뿜으면서 멈춰섰습니다. 안에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고 차량의 모습은 일단 처참했죠. 유리도 보닛도 전부 박살이 났고요. 차 문도 다 찢겨 나갔습니다. 또 타이어가 빠져서 다른 차를 덮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차량에 운전자를 포함해서 모두 3명이나 타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들 모두가 생존했다고 합니다. 진짜? 역시나 안전띠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현재는 모두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합니다. 차 좋은 갑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과속 그리고 음주였습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요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주유소로 돌진을 했고 하마터면 폭발 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거죠. 경찰은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네, 편의점에 두 남성이 들어옵니다. 곧바로 계산대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 얼굴에 대뜸 주먹을 날렸습니다. 왜 때려? 직원은 그대로 쓰러졌고요. 두 남성은 도망쳐버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 의식을 잃고 한참이나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신을 차려서 어렵게 신고는 했지만요.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데 저 남성들이 직원을 난데없이 공격한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신분증 때문이었습니다. 담배 달라는 남성들에게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한마디 했을 뿐인데 주먹이 날아들었던 겁니다. 두 남성은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경찰은 두 남성의 얼굴이 찍힌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해서 수배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여성이 현관문 앞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어떤 남자가 펄쩍 뛰어드는 여성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데요. 뭐야 이거? 집 현관문 바로 앞에서 납치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여성의 엄마가 딸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납치범의 뒤를 쫓았습니다. 나왔어. 그리고 계단에서 딸을 지키기 위해 육탄전을 벌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Pepper spraying me. He's punching me. I heard her screaming. I started chasing him. And I threw him on the floor. And once I got on top of him, he couldn't go nowhere. 자, 저 엄마 어깨가 빠지고 얼굴 뼈가 부러졌는데도 딸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거기에 이웃들의 도움도 한몫을 했죠. 결국 붙잡힌 납치범 25세 남성으로 피해 여성과 직장 동료 사이였답니다. 오래전부터 스토킹을 해오다가 결국 이 사달을 내고 만 겁니다. 남성은 납치 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 부모님은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이웃들이 살렸네요. 자, 다음은 이어가시죠. 두 손을 고이 모은 한 남성의 사찰입니다. 여기는 사찰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는데요.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정성 참 갸륵하죠. 자, 그런데 이 남성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더니 상자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고이 모았던 손을 상자에 쓱 넣습니다. 아이, 설마. 상자에서 뭔가를 빼서는 자기 주머니에 다시 쓱 넣습니다. 설마. 이번엔 아예 상자를 들여다보기까지 하고 나서는 더 적극적으로 상자를 아예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 남성이 사장가에서 빼낸 거 설마가 아니라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저 상자는 사찰 안에 있던 모금함이었는데요. 거기에 손을 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뭐 훔쳐갈 거 있나 하고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요. 마지막 예의로 다시 손을 모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저 와중에 또 합장은 하네. 네, 37세 이 남성 꼬리가 길면 잡히죠. 결국 벌받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요, 다른 사찰할 것까지 모두 덜미가 잡혔고 경찰은 과거 범인까지 조사해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또 똑같아. 자, 마지막 빅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다시 가보시죠. 네, 한밤중 경찰이 습기가 가득 찬 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차 안에 수상한 뭔가가 침입했다는 신고에 출동한 건데요. 그런데 쉽게 문을 열질 못합니다. 그 주변만 서성일 뿐이지 크게 해결해주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음식한 곳에서 또 남녀가? 아닙니다. 드디어 마음을 먹은 경찰이요. 들썩이는 창문을 벌컥 열었는데 뭐야? 동시에 냅다 줄행랑을 칩니다. 모두를 겁먹게 한 정체. 사람이 아니라 야생 곰이었습니다. 뭐야? 저기서 왜 나와? 곰 역시도요. 차 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뒤뜰로 도망칩니다. 뭐야 이거? 이 곰이 어떻게 탔는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차 문도 심지어 꼭 닫아놨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 곰이 휩쓸고 간 차는 제대로 헐벗겨진 모습입니다. 곳곳에는 이빨 자국도 남았고요. 백미러도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전문가들은 겨울잠에서 깬 곰들이 먹을 걸 찾으러 마을로 내려올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마베드 어떤 점이 다르냐고요? 그건 눕자마자 알게 되죠. 주무름과 두드림까지 되는 건 차원이 다르니까. 안마 강도는 무려 12단계, 부드러움부터 강력함까지 선택만 하세요. 어떤 체형도 딱 맞춰주는 섬세함은 기본이죠. 이제 안마는 누워서 비렉스 안마베드 안 하면 끝. 확실히 다른데? 기억하세요. 이제 안마는 코웨이 비렉스. 이 놀라운 차이 직접 체험해보세요.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